전국시대 말엽 천하통일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던 진나라가 마침내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조나라의 왕 해문왕은 동생 평원군에게 초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임무를 맡겼어요. 하지만 초나라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평원군은 용감하고 똑똑한 수행원 20명을 데려가기로 하고 3천여 명의 식객 중에서 19명을 금세 골라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은 좀처럼 선택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라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모수로 평원군의 수많은 식객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평원군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기 온 지 3년이나 됐지만 한 번도 눈에 띈 적이 없지 않은가? 뛰어난 자는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기 마련인데 말이야. 그야 나리께서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를 한 번만 주머니 속에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송곳 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자루까지 쑥 하고 나올 겁니다. 이 말이 어찌나 재치 있었던지 평원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모수는 마지막 수행원으로 선택되어 평원군과 함께 초나라로 떠났습니다. 모수의 이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낭중지추입니다. 낭중은 주머니 속, 지는 연결어, 추는 송곳을 의미해요. 즉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숨어 있어도 결국 드러남을 의미하죠. 바로 모수처럼 말이에요. 이후 평원군과 함께 초나라로 떠난 모수는 정말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을까요? 사실 힘들게 도착한 초나라에서 평원군과 그의 수행원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초나라 왕은 조나라를 도왔다가 괜히 진나라의 신기를 건드려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걱정했죠. 초나라 왕과 그의 신하들은 구원군을 보내는 문제를 두고 망설이며 길고 긴 토론을 벌였고 평원군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조나라에 유리하도록 돌려세울 만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때 모수가 직접 초나라의 왕 앞에 나서서 대담하게 말했어요. 조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초나라 차례입니다. 지금 조나라를 돕는 것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초나라 자신을 돕는 길입니다. 대왕께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칼을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수의 이런 대담하고 논리적인 말솜씨에 힘입어 결국 평원군은 초나라의 구원군을 얻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나라는 초나라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진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이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던 모수가 기회가 오자 자신의 재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낭중지추, 주머니낭, 가운데 중, 갈지, 송곳추, 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남. 낭중지추. 옛날 진나라의 회음 땅에 한신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속에는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불량배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불량배 우두머리는 한신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용감하다면 이 칼로 나를 찔러보아라. 아니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든가. 한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한신을 비웃었지만 정작 한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옷을 툭툭 털고 다시 걸어갈 뿐이었죠. 지금은 참아야 할 때다. 작은 감정에 휘둘려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한신은 속으로 어려서부터 즐겨 읽어왔던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바로 군주는 분노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노여움으로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구절이었죠. 결국 한신은 훗날 100만 대군을 이끄는 대장이 되었답니다. 그는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전장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금이환영한 그는 과거의 그 불량배를 찾아냈어요.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날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신은 그런 그에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그날 너를 배웠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불량배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벼슬까지 내렸어요. 사람들은 한신의 너그러움에 감탄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과지옥이에요.
사타구니 과 아래 하 어조사지 욕될 욕, 즉 가랑이 아래로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이 말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당장의 치욕을 참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한씨는 손자병법의 가르침대로 과지욕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분노를 다스리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치욕을 참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성공을 거머쥐었죠.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아내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아주 큰 힘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태도죠. 분노도 기쁨도 순간의 감정은 곧 사라지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답니다. 과지욕, 사타구니 과, 아래하, 갈지, 욕될 욕,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 과지욕. 장양의 가문은 한나라에서 3대째 재상을 배출한 빛나는 명문가였어요. 그러나 한나라에서 쌓아온 명예는 진시황의 천하통일로 학살이 나버렸죠. 복수심에 이를 갈던 장양은 진시황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합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이름마저 숨기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양은 절망하여 그대로 주저앉는 대신 다시 기회가 오길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다가 괴상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느릿느릿 걸어오더니 뜬금없이 신발 한 짝을 다리 아래로 툭 떨어뜨렸죠. 그러고는 장양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이, 저 신발 좀 주워줄 수 있겠나? 장양은 황당했지만 노인의 심상치 않아 보이는 기운에 마지못해 신발을 주워왔어요.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발을 내밀며 다시 말했어요. 좀 신겨주게나. 장양은 속으로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무릎을 꿇고는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노인은 슬며시 미소를 짓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났답니다. 장양은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치 가던 노인이 돌아오더니 불쑥 말했어요. 유자가교로다. 그러더니 노인은 닷새 후에 다시 이 다리로 나오라며 휙 가버렸어요. 장양은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닷새 후에 다리로 나갔어요. 그러자 이미 와있던 노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늙은이보다 늦게 나타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군. 그러고는 다음날을 기약하며 휙 가버렸어요. 장양은 다음날 새벽부터 다리로 나갔지만 노인은 또 먼저 와있었어요. 노인은 다시 더욱 화를 내며 사흘 후에 다시 보자고 했지요. 그러나 사흘 후에도 노인은 먼저 와있었고 이번엔 다시 닷새 후를 기약하며 가버렸답니다. 모기가 생긴 장양은 이번에는 다리 위에서 밤을 새웠답니다. 마침내 그가 노인보다 먼저 도착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노인이 도무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장양은 씩씩거리며 훤히 밝아진 하늘을 노려보았죠. 그제서야 노인은 활짝 웃는 얼굴로 나타나 말했어요. 역시 내 해안은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참을성과 겸손함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구먼. 그러면서 그는 두툼한 책 한 권을 장양에게 내밀었어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게. 그리고 10년 후 곡성산 아래로 오면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네. 그 노인이 바로 전설의 황석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장양에게 건네준 책은 강태공의 병법서였죠.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유자가교라는 말은 아이 젖먹이 유아들 자가 가르칠 만하다 모를까 가르칠 교는 뜻으로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보일 때 혹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발전 가능성이 크므로 가르침을 통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죠. 그래서 10년 후에 장양은 곡성산 아래서 황석공을 다시 만났을까요? 아쉽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답니다. 하지만 장양은 황석공이 준 강태공의 병법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군사 전략과 지략을 익혔고 그 과정에서 유방을 만나 그의 책사가 되어 한나라 건국에 큰 기여를 했답니다. 장양은 복수심에 불타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황석공은 그런 장양에게 병법서를 전해주기에 앞서 먼저 배움의 태도와 겸손함을 가르쳤어요. 이처럼 진정한 스승은 시험을 통해 제자의 인품을 알아보며 제자는 시험을 견뎌내며 성장하죠. 몇 년간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수십 년 동안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불합리한 힘에 짓눌리고 어긋난 도리 속에 방치된다면 이는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전설의 스승 황석공의 말처럼 아이들은 참으로 가르칠 만한 존재랍니다. 유자가교, 젖먹이 유, 아들 자, 모를 가, 가르칠 교. 아이들은 가르칠 만함.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를 칭찬하는 말. 유자가교. 옛날 옛적 아주 먼 동양의 나라에 자공이라는 똑똑하고 언변 좋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공은 그의 스승 공자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스승님, 쫄딱 망에 돈 한 푼 없어도 비굴하게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러다 또다시 돈벼락을 맞아 부자가 되어서도 거만하게 잘난 척 하지 않는다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쁘진 않지. 하지만 진짜 멋진 사람은 그보다 한 수 위란다. 가난해도 마땅한 인간의 도리를 즐기고 부자여도 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진짜 고수지. 자공은 감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죠. 시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군자는 마치 뼈를 깎아줄로 간 듯 옥을 다듬어 숫돌로 간 듯 빛이 난다. 이건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수양에 수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과 통하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타고난 그대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진짜 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말입니다. 공자님은 자공의 말에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자공, 이제 너와 시경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과거의 것을 하나 알려주니 미래의 10가지를 깨닫는다고 하더니 너야말로 하나를 듣고 둘을 아는 특별한 녀석이로구나. 공자님은 그가 단순히 경전속 말을 외워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꿰뚫어보고 공자의 평소 가르침과 연결해낸 자공의 태도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가 단순히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제자가 된 것에 기뻐하셨던 거예요. 두 사람의 이 대화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절차탕마랍니다. 뼈를 잘라줄로 갈고 옥을 다듬어 돌로 간다는 뜻으로 마치 뼈나 옥을 깎고 갈아내듯이 사람도 계속 배우고 수양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다듬어야 진짜 멋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본래 시경에 나온 말은 여절여차 여타겸하라는 구절로 그 의미는 절차탕마와 같이 마치 뼈를 자르고 뿔을 갈고 옥을 쪼고 돌을 닦는 것처럼이란 뜻이랍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갈고 닦으며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의 자세를 뜻하죠.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진짜 멋진 사람은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아닐까요? 절차탕마, 끊을 절, 갈차, 다듬을 탁, 갈마. 지속적인 노력과 수양을 통해 자신을 닦아감. 절차탕마. 한나라 말기 그 시대 정치판은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장 같았어요. 뇌물은 기본, 아부는 옵션, 거짓말은 국룰인 세상이었죠. 관리들은 죄다 돈을 받고 자리를 사고 팔았고 황관 아저씨들은 황제 뒤에서 깃털처럼 춤을 추며 나라를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교연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셌냐면 웬만한 철보다 단단하고 황소보다 완고했어요. 어찌나 깨끗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지 그의 손톱 밑에는 티끌 하나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린내 나는 생각 따위는 꿈에도 없었답니다. 돈을 줘도 안 받고 권력으로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고
원칙을 깰 거면 차라리 죽겠다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그와는 정반대로 온갖 부정부패의 갑옷으로 칭칭 둘러맨 다른 관료들에게는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워낙 출중한 능력과 인품 덕분에 교연은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태위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한나라의 태위는 군을 총지휘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였답니다. 그렇게 교연이 원칙 덕후 청렴 끝판왕으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날, 그는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서게 됐어요. 바로 그의 어린 아들이 강도 떼거지들에게 납치를 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관병들은 강도들을 포위하고도 쉽사리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강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교연의 아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교연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며 관병들을 다그쳤어요. 내 아들이 잡혀있다고 강도들을 놓아줄 셈이냐? 당장 저 못된 강도 녀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교연의 호통에 깜짝 놀란 관병들은 그제서야 강도들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강도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하지만 교연의 어린 아들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정치판에서 남들과 다르게 홀로 청렴 결백을 지키면서도 태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 태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심지어 자기 아들보다도 원칙과 공정함을 우선시한 사람들은 이런 교연을 바라보며 저게 진짜 강직이라는 거구나 깊이 감복했답니다. 그 후 당대 최고의 문장가 채용은 교연을 위해 비석을 세우고 비문에 다음과 같은 멋진 글귀를 새겼어요. 그의 성품은 화려함을 미워하고 소박함을 숭상하였으며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고 큰 절개에 임하여서는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기풍을 지녔다. 이는 교연의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의지를 찬양하는 표현으로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구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백절부류랍니다.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의지, 원칙과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교연이 그 수많은 부패 관리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태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의 이런 백절부류의 정신 덕분이었겠지요. 백절불려, 일백백, 꺾을절, 안일풀, 휠려, 100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음, 수없이 꺾여도 굽히지 않음, 백절불려,